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어버리면서 복습을 다 못한 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은 스스로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보시고 전반사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복습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보시고 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교실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자꾸 다들 물어보는데 시험 범위는 전자기파 오늘 하는 부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그 다음 주에 문제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아마 시험 기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우리가 파동부터 전자기파까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선생님이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2학년이라서 그런지 수능 특강을 많이 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의 일부 문제들을 조금 편집해서 또 같이 올려둘 테니까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서 우리가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기파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조사를 한번 해봤겠지만 쉽게 말하면 빛입니다. 빛. 근데 우리 세상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빛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소리, 뭐 초음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것은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빨간빛, 뭐 무지갯빛 이런 것처럼 빛인데 그걸 뜯어서 보면은 이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기장 많이 들어봤죠? 전기장, 뭐 전하 주변에 발생하는 장, 그다음에 자기장, 자석 주변에 발생하는 그 장이 서로를 유도를 하면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얘가 자기장이 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또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전기장 이거에 의해서 전기장이 또 생겨요. 그럼 이 전기장이 또 생겼으니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로를 유도해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장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Y 방향이라 한다면 Y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고요. 자기장은 이게 이제 X 방향이라고 한다면 X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X 방향 파란으로. 그래서 서 방향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을 보면 지금 보시면 좀 색깔 다르게 해서 보겠습니다. 전기장은 이렇게 Y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장은 이렇게 X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죠. 좀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파동의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수직이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도 수직이죠. 그래서 서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파를 우리가 파동에서 처음에 배웠듯이 횡파와 종파 중에서 그쵸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속력은 당연히 전자기파는 빛이니까 빛의 속력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는 진공을 기준으로 보면은 파장에 관계없이 파장이 뭐 길고 짧고 관계없이 항상 C라고 하는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C는 숫자로 써보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이제 옆에 학습지에 보면은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예측을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맥스웰이 사실은 우리가 맥스웰 이전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기장은 뭐 전류가 흐르는 전자에서 작용을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장은 자석. 그러니까 서로 전혀 같은 분야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맥스웰이 뭐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은 통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기와 자기를 통합한 맥스웰 방정식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이런 전자기장과 관련된 이 이론을 성립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헤르츠라고 하는 또 과학자, 우리 진동수의 단위가 헤르츠죠. 이게 과학자 이름을 따온 겁니다.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내려가서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의 영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파가 짧죠. 범위가 굉장히 짧죠. 이만큼의 이제 전자기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일부밖에 못 본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파장의 길이를 보면은 일로 갈수록 길죠. 여기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은 곳이 푸른빛이고, 색깔을 좀 다르게 볼까요? 여기가 푸른빛.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곳은 붉은빛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넘어서 붉은빛의 영역을 넘어서서는 우리가 요즘에 매일 아침에 측정을 하죠.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측정해서 적외선 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것은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더 긴 것은 라디오파. 또는 다른 말로 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파.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푸른색,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보라색보다 밖의 영역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종이치지만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보다 밖의 영역, 푸른빛의 밖의 영역은 자외선. 그 다음에 더 파장이 짧아지는 곳, 여기는 X선. 엑스레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넓은 영역은 감마선. 감마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감마선. 이렇게 이제 전자기파의 종류가 된다. 여기서 잠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즉 진동수가 어떻습니까?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큰 것은 파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곳은 에너지가 높다. 근데 얘는 이제 파장으로 얘기하자면 짧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파장이 짧은 것은 에너지가 높다. 얘네들은 에너지가 높은 파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파장이 긴 곳, 그러니까 파장이 긴 곳은 진동수가 작고요. 천천히 진동을 하죠. 에너지는 얘에 비례하니까 낮다. 이걸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영역은 가시광선이죠. 근데 이제 윌리엄 허셜이라고 하는 학자가 빛이 이렇게 내 몸에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열을 가지는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에 따라서 열의 크기, 얘네들이 가지는 열의 크기가 다를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분리를 해가지고 다 온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 빨간색 밖의 영역의 온도가 높다, 가장 높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양빛에서 뭔가 분리되는 다른 빛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적외선이라고 해서 허셜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외선을 이용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열을 전달하는 뭔가가 있다, 이걸 알게 돼서 열 화상 카메라를 쓴다거나 요즘 체온을 비접촉해서 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파장이 더 긴 곳,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파. 우리 어디 쓰입니까? 전자레인지에 쓰이죠.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를 쏴서 물 분자를 진동시켜가지고 음식을 데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더 파장이 긴 곳, 라디오파에서는 말 그대로 라디오에 쓰입니다. 라디오, TV나 라디오나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라디오파를 쓰이고요. 이제 반대로
얘네들은 에너지가 높은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감마선 이런 애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 인체가 노출이 된다면은 세포나 DNA가 끊어지면서 좀 암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몸에 노출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선, 우리 엑스레이. 엑스레이가 어떤 원리입니까? 빛이 인체에 통과해서 뭐 뼈라든지 이런 내부 사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인체에 잘 투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래 쬐면은 얘네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 항상 엑스레이 찍을 때 밖으로 나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도 가시광선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높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서 이제 살균 작용이나 우리 자외선 살균기, 그 다음에 뭐 또 자외선이 인체에 쬐면은 뭐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특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겠지만 막 엄청 암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나 뭐 수능에 등장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잘 기억을 해두면 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특징과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발생이 되느냐?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또 투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체에 노출이 되면은 위험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이 바로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이 대신에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포라든지 DNA를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암세포라든지 이렇게 파괴할 때 좋게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로는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건물이나 어떤 쇠 덩어리 내부에 뭐 균열이 있다든지 뭐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쪼개서 열어보지 않아도 이 엑스레이가 아니고 이제 감마선을 쬐서 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괴하지 않는 검사라고 해서 비파괴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X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에너지랑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인체나 물질 내부로 잘 투과가 되니까 내부의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엑스레이 사진, X선 사진이라고 요즘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판명이 안 되는 거는 우리 CT를 찍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T 사진. 그 다음에 우리 공항에서 검색할 때 캐리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수화물 검색할 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라색보다 파장이 어때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지만 비타민 D를 생성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이 태양을 너무 싫어하고 또 선크림도 좀 과하게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외선을 적당량을 못 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 D를 따로 먹어서 섭취를 하고 하는데 뭐 이 태양에 나가서 좀 빛도 자주 쬐고 산책도 한다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우리 피로도 좀 덜어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을 하죠. 자외선은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세균이 단백질 합성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살균 작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밑에 가면은 형광 물질들은 막 환하게 빛이 나와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본다거나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자외선을 쫙 쬐면은 막 되게 밝은, 좀 눈으로 봤을 때 형광색인 그런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광 물질을 자극해서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사용하는 예시로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조 지폐 확인하는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빛이죠.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 이용된 예시로는 현미경, 그 다음에 망원경, 이런 돋보기, 이런 것들, 광학기구를 통틀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기구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적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긴 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빨간색에 비해서 파장이 길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또 따뜻한 빛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열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얘는 열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물체에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물체가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 복사는 적외선을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나 또는 온도계로 열을 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은 적외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저번에 이제 3월 5월 모의고사 3학년들도 한번 보면은 물리학 1에서 적외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적외선 카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TV 있죠. TV 리모컨도 앞에 보면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누르면. 그 빨간색이 이제 적외선과 비슷한 파장의 빛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채널을 돌린다거나 음량 조절을 하는 것도 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레인지나 이런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직진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잘 직진을 해요. 그래서 위성 통신이나 이게 먼 거리 통신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네,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특수 파장이 물을 진동을 시켜서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장치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레이더 장치, 이때 레이더 장치는 우리 군대에서 쓰는 항공기 또는 배에서 주변의 위치를 파악하는 선박 이런 것들, 항공기나 선박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는 레이더와 통신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라디오파는 굉장히 파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얘는 3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 크기나 이런 우리 사는 세상에 비해서 이 파장이 굉장히 많아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3m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3m짜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건물의 길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큰 방해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이거는 교실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지만, 파장이 커서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벽을 막고 있어도 얘가 여기에 막혀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통과해서 간다. 회절이 사실 통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좀 파동이 잘 휘어진다. 잘 이렇게 방해물 없이 직진을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장이 커서 회절이 잘 일어난다. 장애물이 있어도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파는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크게 오면서 우주의 신비, 저 멀리서 오는 파에 그런 또 잘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행성이나 이런 방해를 또 덜 받기 때문에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TV라든지 라디오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징을 한번 적어보고 그 예시를 봤는데 이거를 외우겠다 하면은 조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엑스레이라든지 자외선,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이런 거는 생활 속에서 너무 잘 쓰이기 때문에 생활과 연관 지어서 뭐 외우려면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굳이 안 외워도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좀 생활과 계속 관련 지으면서 이 특징을 한 번 더 보고 예시를 보고 하면은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질문이나 이런 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오늘 했던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문제 올려둘 테니까 문제를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풀이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이를 선생님이 임의로 찝어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못 풀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꼭 풀어봐라. 그럼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